자, 짭새 축하! B군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모습들의 거의 종합 세트. 오우, 너무 나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무죄가 돼요. 찬우에게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 정수봉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고요. 황정현이라고 합니다. 작품으로 먼저 보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원래 두 배우님 다 제가 엄청나게 팬이었거든요. 웹드라마를 본방으로 다 챙겨봤었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진짜 너무 떨려요, 지금. 너무 떨려 보이십니다. 네. 너무 떨려 보이십니다. 지금 진짜 떨려요.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뵈면은 약간 동민이랑 현정인가요? 현민이죠. 아, 참, 동민은 여기 써가지고. 본명입니다. 예, 저 수봉입니다. 전혀 그런 느낌이 없으셔가지고요. 실제 배역이랑 실물이랑 굉장히 다르셔서, 네, 연기를 굉장하게 잘하셨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감독님도 뵈서 반갑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걱정되네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지점을 얘기를 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그런 걱정이 되네요. 비슷한 걱정을 하고 온 것 같은데 저도 이걸 다 꿰뚫어 보실 테니까 영화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갔었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적용될까 궁금한 지점과 좀 들키는 지점의 두려움, 정신적으로는 궁금한 게 되게 많았어요. 깊숙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어가지고. 현민이란 캐릭터가 분석하기가 어려웠던 캐릭터였거든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쉽게 있을 법한 인물이 아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기도 했고, 저희가 연기한 게 잘 된 건지 이런 것도 약간 검사받으러 오는 기분이었어요. 많이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옆집 사람은 5년차 경찰 공무원 준비생인 찬우가 시험 접수비가 없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리려다가 술자리에 나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필름이 끊기게 되고 다음날 깬 곳이 옆집인데 옆집 남자가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이야기고 찬우의 이제 힘든 하루를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모티브라고 하면은 제가 술을 못 마셔요. 술자리는 근데 또 자주 가는 편이라 가서 멀쩡했던 사람이 취해가면서 기억을 잃을 정도가 돼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아마 캐릭터에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술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 이 찬우도 그렇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을 막 하잖아요. 이 술이 뇌에 약간 흥분제일까요? 아니면 억제제일까요? 흥분제에 가깝지 않나. 그게 또 찬우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원래 술은 이제 뇌를 억제하는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찬우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이성이 마비됐다. 여기 전두엽에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애를 마비시키는 게 이제 술이라서 그렇게 막 공격적인 행동들을 하는 건데, 찬우가 아직 술이 덜 깬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이 마비된 상태라서 본능적으로 사람은 놀라면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런 본능이 당연히 있는 거고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고요. 뭐 다 도망가지 않을까. 시체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우선 그 행동은 경찰 준비생으로서 나중에 공무원이 돼야 하는데 발각되면 굉장히 심각한 행위거든요. 왜냐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6호에 따르면 자기 관리 영역 안에 있는 공간에서 다친 사람이나 시체를 발견을 하고도 즉시 관련 공무원한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여지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변론의 여지는 있는 것이 찬우는 옆집에 가서 잠을 잤잖아요. 거기가 이제 자기가 관리하는 공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애매해가지고 아니라고 충분히 변론을 할 여지도 있어 보이고 또 남의 집에 들어갔지만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묘하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저도 나중에 이게 발각되면은 안 돼서 이제 계속 이미 이 길로 접어들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 범죄를 만들어야 돼 하면서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은 이제 증거인멸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백하게 유죄가 될 것 같습니다. CG CG예요. 모르셨어요? CG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매달린 벽만 세트로 지었고 이제 바닥에 그린 스크린을 깔고 소스는 실제 촬영지 가서 따온 것을 입혀가지고 다리 정도 오는 높이의 창문이었거든요. 예, 이 건물 창문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았고요. 그냥 벽에서 매달리면 되는 거였고 와이어를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하네스 이런 거 입는 거 특정 부위가 많이 찡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감독님도 많이 걱정해 주시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옆집 창문에 발을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히려 3년 전에 찍은 건데도 되게 생생하게 남아 있으신가 봐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떠오르네. 그 앞부분이 되게 많이 그 수험생으로서의 찬우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도 중국 음식을 정말 많이 시켜 먹었는데요. 집에서 공부할 때 짜장면이랑 짬뽕은 처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저도 주로 볶음밥을 시켜 먹었었거든요. 기준이 엄청 잘 된 거였네. 진짜 완전 잘 쓰시고. 진짜 볶음밥까지. 좋은 말씀 전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대검찰청입니다. 검찰청. 저희는 시간에 쫓겼고 사실은 촬영을 해야 되는 시간에 쫓겼고 계속 쫓긴다기보다는 이거만 하면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고선 기다림이었죠. 오히려 뭔가 극복해내야 될 산들이 계속 있으니까 시간이 해결해주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었고 그때 당시에 방탈출 카페에 엄청 빠져 있었을 때라 재밌었어요. 사실은 내면의 자연인 노동민은 그걸 즐기면서 이제 찬우는 뭐 고통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태스크가 계속 있고 찬우의 그런 불안한 심리나 이런 게 연기하실 때 이렇게 좀 와 닿으시던가요? 어떤 배역이든 인물하고 밀접하게 딱 이렇게 맞닿아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찬우는 그 순간에 불안했다와 맞닿아졌다기보다는 빨리 시험 접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들 못 살게 구냐 조금 더 목표에 명확하게 좀 오히려 클리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은. 네. 6시까지는 집에 가야 돼요. 접수해야 돼요. 일단 관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같이 막 이렇게 쫄려하면서 보기는 했고요. 뭐 두근거리는 느낌도 같이 받았던 것 같고 그런 주변 장치들을 통해서 약간 실제로 얘를 막 압박한다는 느낌보다 장치들을 통해서 약간 이 사람의 불안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다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리 같은 게 좀 강조가 된 게 우리 사람이 좀 불안해지거나 그러면은 평범한 자극에 좀 과민해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그렇고 뭐 성격상 그럴 때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을 좀 극대화시켜서 표현한 게 그 소리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보통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소리들인데 좀 과하게 반응이 되는 것들이 뭐 그렇게 강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소음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가 끊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생활 소음인데 말씀하신 대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자극을 주는 사운드들로 사용을 하고 싶었고 밑에 집에서 올라오는 계기도 되는 거라서 이 영화에서는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세팅값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라면 바로 신고를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나중에 괜히 더 큰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진짜 시험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였다면 바로 신고를 하고 깨림직한 거를 다 털어버렸을 것 같아요. 변호사를 포기하게 되는 한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죽인 게 맞으면요? 그러면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럼 솔직히 엄청 많이 고민했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내가 설마 변호사 혹은 경찰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끝까지 갔다고 해도 사람을 죽였겠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저를 믿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저도 당연히 저는 안 죽였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무슨 사람을 죽여. 필름이 끊겨보신 적들이 다 있으실까요? 네. 저였으면 제가 안 죽였다는 확신을 못했을 것 같아가지고요. 다들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취했을 때는 약간 성향이 갈리잖아요. 근데
되게 폭력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술만 먹으면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에서 피 흘리면서 깬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랑 싸웠는지도 모르고 무섭다.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아는 선배는 거울을 훔치는 게 버릇인 선배라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필름이 끊겼는데 자취방 대학생 때 한평 남짓한 자취방 같은 고시원 같은데 눈 떴는데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여 있어서 놀랐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무튼 술은 너무 조심해야 무서울 될것 것 같아요. 같은데. 너무 무섭지. 도와준다고 하면 나갈게요. 오빠한텐 피해 없죠? 나 싫어요? 오빠 귀엽다. 왜 이렇게 귀여워요? 그냥 간단하게 가자니까? 제 말이 진짜예요. 현민이를 봤을 때 너무 일반적이지 않고 소시오패스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눈물로 호소하고 했을 때 연기할 때도 일부러 좀 더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눈물 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뒤에서도 일부러 더 과격하게 좀 호소를 하는 것도 사실 다 계획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게 시나리오 상에는 원래 처음에는 없었어요, 눈물이.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눈물을 보면서 더 제가 이렇게 영향받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더라고요.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어디까지 조정을 하려고 하는가. 현민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격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세 개로 나누어서 보거든요. 뭐 A군, B군, C군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A군 성격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약간 좀 UFO 막 이런 생각하고 막 이런 애들 대충. C군이 약간 불안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민이가 보이는 건 B군, 못됐다라고 할까요? 그런 애들을 이제 B군에 넣는데 현민이가 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B군 애들의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막 이런 애들이 정신과적 진단명으로는 이제 반사회성 인격장애다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현민이가 막 조정을 막 하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공감을 못 하고 막 시키는 거. 그 다음에 감정이 되게 막 엄청 빠르게 바뀌어요. 울었다가 막 뭐라고 했다가 뭐 웃었다가 하는 부분들. 너 내 편이니까 이거 해라고 하는 게 약간 B군 성격장애에서 보이는 모습들의 거의 종합 세트. 되게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와 진짜 가관이다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꼭 피하시고. 네. 근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저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새 좀 더 많아지는 추세에 조금 있고요. 찬우는 못 피해가지고. 그러게요. 너무 옆에서 직격으로 맞으셨어요. 권일용 프로파일러님이 특강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시오패스는 상대방을 조종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간단한 부탁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부탁으로 가서 이 사람을 장식시켜가는 그런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나쁜 그러니까 사람이었네. 생각보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연기 너무 나쁘게 잘해주셔가지고 입으로는 웃는데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면서 막 뭐라고 하는 장면이 이렇게 몇 번 나오는데 와 진짜 너무 나쁘더라고요. 네. 조사 많이 하셨네요. 요즘 그런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런 일 하기에는 괜찮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완전 범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 하면서 서치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 애완동물 화장 촬영이라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그게 진짜로 가능한 건지. 그거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작가 하시고 계신 분이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이게 이런 게 있다고 큰 트럭 같은 뒤에 이제 화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달린 아무도 잘 모르니까 이용하기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왜냐면 워낙 이웃들의 증언이 탄탄하잖아요. 소음 때문에 불만도 많았고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서 돈관계도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래서 수사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현민이 제일 많은 의심을 받을 거고 덜미가 잡힐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전에 이미 현민이 계획을 착착 세워가지고 사건을 처리를 하고 해외로 떠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마 이게 잡기 쉽지 않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때쯤 되면 들켜도 상관없고
있다. 현민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한 게 찬우가 옮기는 자세를 취하자마자 바로 사진을 찍었잖아요. 찬우한테 충분히 누명을 씌울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캐릭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 가상화폐도 거기서 들어간 게 돈의 액수도 있겠지만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이거는 쉽지 않다. 소환되지 않은 어떤 외국으로 떠나가지고 영원히 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을. 그럼 그냥 신고할게요. 잠깐만. 그럼 어쩌자는 건데요? 이제 진짜 선택해야 돼요. 신고 싫으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피땀 눈물. 거의 대부분은 실제 땀일 거예요, 맞죠? 네. 너무나 무섭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넋이 나간 자기를 붙잡고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아이가 성장을 할 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게 둘의 관계에서 셋의 관계가 되면서 이게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 혼란스러움이 확 다가오는 것 같았고요. 찬우한테는 좀 유리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형법에서는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해가지고 불능 미수라고 해서 무죄가 돼요. 근데 아직까지 궁금한데 누가 진짜예요? 그거는 저는 끝까지 얘기하죠. 저희한테도 얘기 안 해줘가지고 저는 옆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냥 하나의 가십처럼 보여주길 원했어요. 가십은 사실 진실이 없어야지 이야기가 부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민이 그런 대사를 또 하는 거네요. 진짜가 뭔데요? 믿으면 다 진짜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좀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저는 되게 좋았던 부분이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니까 더 맞아요. 저도 혼란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가지고 디렉팅도 애매하게 줬어요. 애매한 선상에서 애매하게 하라고 끝까지 안 알려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통, 뭐 이게 또 정신과에서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소통의 시작은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를 한번 이해해보는 거? 내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움직였구나를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약간 소통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와중에 아 나라도 그랬을 것 같은 부분이 있으면 좀 찝어서 공감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진료 현장에서 하는 주된 소통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찾아뵙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뢰인들하고 상담을 해야 사건을 이제 변호인으로서 해결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힌트들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항상 모든 그 절차의 첫 번째인데 보통 이제 횡설수설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의뢰인분들은 어떤 부분이 법적인 쟁점이 되고 어떤 부분이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지를 당연히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엄청 많은 양의 말씀을 해주시고 감정이 되게 격앙된 경우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는 쭉 들으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골라내야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상담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관련된 판례나 조문이나 이런 거를 리서치를 좀 많이 해서 들어가는 편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의뢰인들이 하는 말에 공감 잘 해주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변호사가 너무 무섭게 막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출자라고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서 조합해서 가장 좋은 걸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을 믿거든요. 제가 어찌됐든 의도를 하고 뭔가를 뿌렸을지라도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플러스가 되는 뭐 그런 걸 주실 수도 있고 항상 합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반 합을 찾아서 모두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걸 해나가려고 협상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열려 있으신 연출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 다 흡수하는데 또 너무나 흡수해가지고 자기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핵심과 그림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은 있는 상태에서 수용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되게 수월했던 감독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도 사실은 항상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감독님들과 스태프분들과 배우들을 만나면서 그때그때 다 성격이 다르니까 정형화된 어떤 나만의 방법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조금 더 부딪히면서 소통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좋은 팀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들의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케미스트리가 맞는 사람들, 주파수가 잘 맞는 사람들 만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감독님 소통 방식도 저희들한테 많이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제가 감독님 따라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약간 연기나 어떤 작품의 결과물이나 제가 처음에 좀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편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랑 했을 때는 현장에서 몸으로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작품들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내가 이런 방법이 정말 잘 맞는구나 이렇게 느껴서 손에 꼽는 너무 좋았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진짜 많지 있죠, 않아요? 있죠. 옆집 사람을 떠올리면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제 일이니까 감독님이 납득을 시켜주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제 안에서 스스로 납득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다 보면은 몸으로 움직여서 부딪혔을 때 이게 되네? 이게 이해가 되고 움직여지네? 하고 놀라는 지점들도 있고 힘들지만 그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 시점 속에서 그냥 던지려는 노력? 저는 그 공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캐릭터를 공감하고 감독님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 고집대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좀 믿고 이해하고 연기를 그렇게 바꾸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없다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저 정신과 의사가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 막 이런 것들이 다 걱정이신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소개팅 나가고 했을 때도 직업병 있으세요? 그러면 표정이 되게 굳어서 물어보시거든요. 막 긴장해가지고 저는 없다고 하고 뭐 돈 내야 하는 일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뭐 상대방을 막 분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대인관계 같은 거 할 때 약간 상대방 입장에서는 화가 났어요. 근데 화를 안 내고 참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땐 화낸 걸로 보일 때가 있었거든요. 감정 변화가 좀 잘 보인달까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직업병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가끔 자기를 치료하려 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약간 저도 모르게 나오는 직업병이 뭔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실관계를 정립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일이라서 저는 원래 이렇게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만나서 놀고 이럴 때 고민이나 이런 얘기 하면은 그랬구나 괜찮아 막 이렇게 되게 감정에 공감해주는 성격이었는데 이 직업을 갖게 되면서 좀 메말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만약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이러면 예전 같으면 괜찮아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언제 헤어졌는데 누가 더 잘못했지 이걸 제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T이세요? 저 완전 F거든요. 오. ESFP인데 그렇게 막 생각이 돼요 요즘.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대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캐릭터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되게 집요하게 보고 그 사람의 서사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옆집 사람 준비하면서도 카페에 앉아있는데 경시생이 옆에 2명이 앉은 적이 있었어요. 그 대화에서 뭔가 건질 게 있나 해서 엄청 집중해서 막 듣게 되고 남의 얘기를 또 어떤 거는 항상 머릿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따로 돌아가는 공간이 있다고 해야 되나? 정신이 딱 그쪽으로 가버리면은 한참 생각하다 보면 내릴 정류장 이미 지나 있다거나 씻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는데 제가 어디까지 씻었는지 까먹은 거예요. 다시 씻고. 저는 직업병 글쎄요. 이거 있어요. 막 너무 슬퍼서 집에서 혼자 있는데 막 너무 울었는데 거울 보게 되는 거 있어요. 네. 울고 뭐야 하고 이거야 이러면서 이 표정이야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없어? 없어요. 야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없는 척. 네, 직업병. 그런단 말이야? 진짜.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하는 역할이 있으면 주변을 좀 관찰하고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가 있으면 다가가 보기도 하고 이럴 때 그런 멋있는 거 말고 좀 그런 거 없어?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은 없었던 류의 것 그런 거 같아. 없어? 이번에 안 되면 그만하고 들어와. 엄마가 시키는 게 어딨어. 뭘 이제 다 됐어 이제. 5년 혔으면 많이 혔어.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아니요, 난 진짜 이제는 5년 이번엔 진짜 못 된다니까 엄마. 너 너무 잘 생각했다. 잘 선택한 것 같아. 변호사 안 됐으면 이런 데도 못 나왔을 것 같아. 저는 잘 생각해보고 좀 결정해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많은 문장이라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는 불도저처럼 이것밖에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가 된다는 것이 이퀄 나의 자아 정체성이다 혹은 내 삶이다 이렇게까지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이것밖에 없어 당연히 하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뛰어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추우면 아이고 이렇게 추웠었나 너무 뜨거우면 또 아 이렇게 뜨거웠었나 하고서 그때그때 막 이렇게 즉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감정적으로 먼저 덜커덕 해버려서 오는 것들이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거. 자신 있게 해라고 하고 싶어요. 생각해보면 한 번도 막 나 이거 엄청 잘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주인공처럼 좀 구체적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일단 해봐. 아직 어리다. 의뢰 이쪽 계통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 먹고 살기 힘들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해라. 너가 하려고 하는 게 틀리진 않다 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뭔가 시험 보고 기다리고 계속 그렇게만 살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간 스릴러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걱정 하나도 없이 재밌게 살고 싶어서 이제는 약간 코미디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막 재밌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랑 이렇게 종합해놓고 보면은 약간 종교 영화처럼 될 것 같습니다. 재밌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긴 한데 힘든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들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다 어떤 인도하는 바가 큰 뜻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끝까지도 이제 그런 뜻에 잘 따라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요. 네. 코미디인데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삶이 험난할지언정 웃음과 명랑함과 행복을 잃지 않는 코미디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뮤지컬 영화 같은 그런 거 음악이 이렇게 탁 깔려서 디즈니 영화 같이 기분 좋은 그런 영화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블랙 코미디. 제가 하는 행동들이 나한테는 힘들 수 있지만 보는 사람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화라는 건 어쨌든 관객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는 재밌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짭새 축하!